19살도 채 안 된 한 젊은 여인이 연대기 작가들이 훗날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재단이라고 부를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몸 안에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독은 15일 안에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타 소바키나는 자신의 결혼 첫날 밤이 사형 선고가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어머니가 딸의 다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넨 약이었습니다. 제국의 희망이 성취되었어야 할 그 밤은 치명적인 불씨로 변했습니다. 궁정 소문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잔혹한 보복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모스크바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반 사세를 폭군 이반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세 번째 신부가 살해당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관청에서 떠돌던 편지들은 은밀한 무기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이것들은 황실 침실의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루와 팅크는 병을 치료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흔적도 없이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명이 어머니의 무모함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귀족은 심지어 붉은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군중은 멍하니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이든 과장되었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젊은 황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 통치자의 편집증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이미 무자비한 정의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외교 문서와 후대 연대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은이 이 비극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묘사합니다. 수은은 16세기에는 성병 치료제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임신을 돕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질은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는 비극의 조용한 주인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571년의 신혼 침실은 황후의 최후가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작가들은 훗날 그곳을 괴물의 탄생지로 불렀습니다. 이 괴물은 러시아를 의심과 공포의 제국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15일은 수십 년간의 공개 전쟁보다 더 많은 배신과 고뇌, 결과를 담고 있었다고 기록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황실 치료사들이 묻고 싶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400년 이상 궁정 기록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식탁 위에는 구원과 파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선물은 제국의 조종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앙의 무대가 마련된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해는 1571년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걸쳐 이반의 비밀 경찰과 징벌적 습격으로 이루어진 두려운 오프리치니나가 공포로 땅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당시 41살이었던 차르는 왕조의 연속성을 통해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2년 전 그의 두 번째 아내인 마리아 템류코브나가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튼튼한 남자 상속자가 없었기에 이반은 연대기 작가들이 가장 큰 신부 선발 대회라고 묘사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아직 그러한 대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해 근처의 숲에서 볼가강 너머의 평원에 이르기까지 사신들은 2,000명이 넘는 적격의 처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100km 떨어진 알렉산드로프스카야 슬로보다 요새에 모였습니다. 성체는 목조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양파 도명 예배당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차르의 두려운 경호원 본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광장에서의 처형은 매일의 식사만큼이나 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모인 여성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통치자의 호의는 그의 분노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선정은 콘스탄티노플 황제들로부터 전해진 엄격한 비잔틴 전통을 따랐습니다. 의사들은 거의 법의학적 열의로 각 후보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순결함과 다산성, 그리고 튼튼한 건강을 증명했습니다. 점성가들은 출생 차트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처녀와 군주 사이의 조화나 불화의 징후를 별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후보군은 좁혀졌습니다. 2,000명의 희망자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12명의 최종 후보로 더욱 좁혀졌습니다. 외국 사절들은 이러한 진행 과정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가로채기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베네치아 문서들은
독실한 우울함과 예측 불가능한 분노 사이를 오가는 차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왕비의 선택은 단순한 궁정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서 세력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정된 결혼은 이반의 성격을 진정시키고 질서 있는 승계를 보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미 그의 왕국을 휩쓸고 있던 불안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1571년 6월 26일 최종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부유한 노브고로드 상인의 딸인 마르타 바실리예브나 소바키나가 이 제국의 미인대회의 승자로 선언되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그녀를 온화하면서도 침착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순수함과 조용한 지성을 겸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슬픔 뒤에 위안을 구하는 통치자에게 이상적인 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승리 후 며칠 만에 불길한 속삭임이 시종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마르타는 창백하고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속도를 내는 동안에도 그녀의 기력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의사도 그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방한 약초와 기도도 그녀의 쇠약을 막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의례적인 의무로 인해 과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마법이나 질투하는 경쟁자들의 악의를 의심했습니다. 후대 세대들은 남아있는 편지들 사이에서 숨겨진 의미를 읽으며 다른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불안한 어머니가 준비한 약이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첫날 밤의 다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후대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 혼합물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은이 임신을 빠르게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은 몸을 안에서부터 황폐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든 전설이든 이 이야기는 역사가와 소설가 모두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이반의 통치와 관련된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르타 소바키나는 이로써 신부이자 수수께끼로 러시아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선발부터 병에 걸리기까지의 짧은 행적은 궁정의 가장 당혹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스크바에 닥쳐올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19살의 마르타 소바키나는 궁정 연대기 작가들이 신성하면서도 위험하다고 불렀던 광채를 구현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녹은 금처럼 빛났다고 그들은 썼습니다. 북쪽 호수처럼 깊고 맑은 그녀의 눈은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은 불안정한 제국의 안정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황실 의사들은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건강한 후계자를 낳을 최고의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노브고로드 출신의 부유한 상인 바실리 소바킨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구 보야르 계급과 경쟁하기 시작한 신흥 계급에 그를 포함시켰습니다. 가족 관계는 알렉산드로프스카야 슬로보다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반의 오프리치니키의 두려운 부관인 말류타 스쿠라토프와의 먼 인척 관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후보자들은 차르의 손을 잡는 영광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일부 관찰자들에게 마르타는 미묘한 혁명을 상징했습니다. 상업과 재능이 세습 특권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으로 모스크바의 미래가 혈통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심연을 사이에 두고 그녀를 마주한 사람은 이반 바실리예비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의심과 분노로 전설이 더럽혀진 사람이었습니다. 41살에 그는 음모와 배신에 대한 속삭임 속에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2미터에 가까이 솟아 있었다는 그의 체격은 그에게 위험 있는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불안감과 미신의 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로서 그는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계산된 공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처형을 연극처럼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상실은 정당한 후계자에 대한 그의 집착을 심화시켰습니다. 모든 결혼은 왕조 생존을 위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이반에게 마르타는 아름다움이나 위안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사절들이 믿었듯이 그녀는 난공불락의 후계자로 왕조를 확고히 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궁정 사람들이 비단 드레스와 의례용 왕관을 준비하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거스를 수 없는 다른 세력들이 더 어두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노브고로드에서 마르타의 어머니는 딸의 건강과 다산에 대한 걱정으로 오래된 가정치료법에 의지했습니다. 후대 이야기들은 그 약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분은 마을 치료사들에게 임신을 촉진하는 데 칭찬받았지만 과도하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의 양을 쟀다고 합니다. 그녀는 왕위를 이을 손자를 얻기 위한 그 약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독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571년 10월 28일 알렉산드로프스카야 슬로보다의 삼위일체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은 제국의 승리를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불길한 징조의 색조를 띠었습니다. 증인들은 신부의 붉은 예복무게 아래 마르타가 허약해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뺨에서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종들은 그녀가 제단에 접근할 때 은밀하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엄숙한 서약 교환 중 그녀는 2번이나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사제들은 기절을 신비로운 겸손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근처의 의사들은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팔다리를 통해 떨림이 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땀이 그녀의 이마를 적셨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위험한 불균형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 중 누구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이었을 것입니다. 아침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던 잔치는 자정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구운 백조와 향신료를 넣은 꿀 요리는 홀의 걱정이 퍼지는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호화로운 동양적 화려함으로 꾸며진 신혼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양탄자는 난방이 되는 바닥에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화로에서는 숯이 빛났습니다. 향이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욕망을 불러일으킬 예정이었던 그 향기는 병의 시큼한 냄새를 가릴 뿐이었습니다. 이반은 의례용 비단 옷을 입고 신부를 맞이할 기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분노와 경고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을 서성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사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약초와 기도를 가져왔지만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결혼 첫날 밤은 병든 신부 옆에서의 밤샘 간호로 녹아내렸습니다. 한편 후대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며칠 전 준비된 약은 이미 무자비한 작용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르타의 혈액에 흡수된 수은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교란하고 위를 타는 듯 아프게 하며 아이를 낳을 중요한 장기들을 손상시켰습니다. 16세기의 어떤 치료사도 어머니의 부적과 황후의 갑작스러운 쇠약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주 동안 궁정은 긴장된 정적 속에 살았습니다. 이반은 불안하고 잠 못 이루며 오랫동안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료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른 이들은 격렬한 신문을 이야기합니다. 차르는 누가 감히 자신의 가족을 해쳤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종들은 보야르들 사이에 주술이나 비밀스러운 적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의사들은 더 간단한 설명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으로 인한 피로나 발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쇠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571년 11월 13일 마르타 소바키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혼식 후 15일 만이었고 그녀는 차르의 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속삭였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이야기꾼들은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간청을 상상했습니다. 이반의 슬픔은 거의 즉시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숨겨진 손이 자신의 세 번째 아내를 독살했다고 확신한 그는 연대기 작가들이 훗날 복수의 폭풍이라고 부른 것을 시작했습니다. 시종들과 의료진,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20명이 신문을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일부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부 소문은 몇몇이 붉은 광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현실을 과장한 것인지
단순히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은 비극으로 인해 촉발된 공포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 가을, 왕조를 확고히 하려던 신방은 대신 차르의 가장 파괴적인 편집증을 키웠습니다. 마르타 소바키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 가정을 어둡게 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이반을 더욱 잔혹한 경계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통치 마지막 해들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역사에 공포를 드리웠습니다. 마르타의 죽음 이후의 복수는 그 죽음을 불러온 소문만큼이나 소름 끼쳤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미하일 템류크가 붉은 광장으로 끌려왔다고 전합니다. 그는 차르의 고인이 된 두 번째 아내의 오빠였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산채로 꼬챙이에 꿰어졌습니다. 이는 3시간 동안 이어진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쇠사슬이 짤랑거렸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을 기다리는 같은 고통을 깨달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바실 사바키는 마르타의 슬퍼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반이 그를 먼 수도원 유배지로 보냈기 때문에 처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바킨의 아들들은 운이 덜 좋았습니다. 기록에는 참수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마법 사용 혐의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에도에서 시작된 일은 빠르게 숙청으로 변했습니다. 차르는 숨겨진 적들이 그의 신부를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반은 직접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조사는 무자비해졌습니다. 고문실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인, 의사, 그리고 친척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물약과 마법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신문관들은 그들에게 설명을 강요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치료제가 어떻게 황녀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증언들은 마르타의 어머니를 지목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몰래 물약을 섞었습니다. 이것은 딸의 다산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성분은 수은이었습니다. 당시의 치료사들은 수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피부 질환부터 불임 치료까지 모든 것에 수은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16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첨단 과학이었습니다. 수은은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이 드러날 무렵에는 이미 처형대가 무고한 사람들을 앗아간 후였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잔혹한 매질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크렘린의 지하 감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반의 분노는 일단 불붙으면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후 학자들은 사실과 전설을 구별하려 노력했습니다. 2009년 법의학 인류학자 사이트는 유해를 조사했습니다. 이 유해는 마르타 사바킨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뼈에서 수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연대기 작가의 치명적인 민간요법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정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루어진 얼굴 복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이미지와 기록된 그녀의 운명 사이의 대비는 비극의 느낌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마르타의 짧은 생애는 예술과 역사 모두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차르의 신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레프마이의 동명 드라마 역시 이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음악과 시로 감쌌습니다. 이는 슬픔이 기록 보관소와 연대기를 넘어 영원히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전설 뒤에는 더 어두운 유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반의 슬픔은 편집증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마르타의 죽음 이후를 차르의 후대 만행과 연결짓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정책과 학살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도시를 짓밟고 귀족 가문을 파괴했으며 모스크바를 공포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배신은 가정의 벽 안에도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왕조를 축복하려던 잔을 도구로 물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겨울부터 이반은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조언자들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이는 여러 해 동안의 의심과 유혈 사태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야기꾼들은 이 모든 것이 엇나간 사랑의 한 가지 행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약을 통해 딸의 행복을 지키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농민의 오두막과 궁정의 방 모두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은밀히 전달된 몇 알의 수은은 조용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법에서 그것은 역사가 아는 가장 조용한 무기였습니다. 과연 어떤 다른 비밀들이 아직 숨겨져 있을까요? 왕실 가문에 봉인된 장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왕비, 공주 혹은 신부들이 치료로 인해 죽었을까요? 이러한 치료들은 활력이나 다산을 약속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기록된 모든 비극에 대해 다른 비극들은 분명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 없이 죽었고 대성당의 돌 아래에서 희생자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잠시 마르타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녀의 선물이 축복 대신 파멸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차르의 가정이 마비된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들은 충성심과 두려움 사이에 갇혔습니다. 친구들은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치료법은 반역의 증거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왕관의 화려함 아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장만큼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서들은 단지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왕실 의학 내에 숨겨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문서들은 가루, 약초, 그리고 팅크제로 인해 방향이 바뀐 왕조들을 암시합니다. 이것들은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을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마르타 사바킨의 비극이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했다면 다음 폭로를 기대해 주세요. 이 이야기들은 유럽 궁정의 그림자에서 나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조사를 공개하는 순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베일에 쌓인 스캔들에 매료된 모든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 스캔들은 국가들을 형성했습니다. 아래에 어떤 세부 사항이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의 우발적인 독살 가능성이었습니까? 이어지는 잔혹한 처형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다산 비법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까? 다가오는 에피소드에서는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들은 왕실의 침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비들의 질병은 때때로 더 어두운 진실을 숨겼습니다. 의료 관습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사라질지를 결정했습니다. 마르타의 운명은 비극적이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위험에 대한 긴 연대기의 일부입니다. 이 위험들은 궁전 문 뒤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조사는 훨씬 더 놀라운 폭로를 약속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비밀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한때 사랑, 죽음, 그리고 왕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